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이 3일 동안의 포럼을 같이 종합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아직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진행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이 자리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이번 체제전환 포럼의 가장 하이라이트 종합 세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 네. 오늘 종합 세션 사회를 맡은 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미르 동지가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시간표 보셨나요, 여러분? 네, 이 종합 세션 시간이 엄청 길어요. 네, 항상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면 발제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막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뭔가 할 얘기가 더 생길 것 같다 싶을 때쯤 아쉽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일기 쓰고 페이스북에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종합 세션 토론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 세션에 참여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영감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때 충분히 다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을 종합 세션 시간에서만큼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쉬움 없이 같이 토론하고 또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결의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포럼은 저는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여기 나오면 그간의 어떤 고민들과 또 현장에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속에서 각자가 굉장히 밀도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끝내면서 뭔가 막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다시 포럼이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그 실천을 이어나가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난 3년을 돌아봤을 때 이 체제전환 체제전환 포럼만큼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3년간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조금씩 그 실천들을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를 이어가는 실천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체제전환 운동 포럼에서는 뭐랄까요?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나눴던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이어져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장된 이야기로 오가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종합 세션은 발표자의 의견도 있지만 발표자의 의견보다도 여러분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만큼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토론 주제를 제안드리고 같이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지난 3일 동안 했던 생각들 충분히 더 나누고 토론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씩 시간을 더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한 동지들에게 나누고 싶은 구체적인 제안들을 충분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 세션은 발제자의 발제를 40분 정도 들을 거예요. 자료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세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하는 행동에 대한 제안들이 담겨 있는 만큼 좀 긴 발제이지만 40분 발제를 함께 듣고 그리고 발제 자체에 대한 이제 질의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 패들렛 화면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종합 세션 시간은 오픈 카톡방에 의견을 남기는 것보다 패들렛에 제시된 두 개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의견을 남기는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20분 후에 모여서 이후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힘찬 부흥의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진도 찍을 거니까요. 아무도 가지 마시고 사진도 다 같이 꼭 찍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발제를 준비하신 미르동지의 발제를 들어보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성장 지상주의에 맞서 평등을 이룰 사회적 동맹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미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함께 하셨을 텐데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오래된 구호를 한국의 운동에 다시 새기면서 체제전환의 지향을 현실의 역동 속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1월 우리가 분노와 답답함을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 투쟁으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2.3 내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 다음은 없다는 선언으로 민중의 권리를 질식시켜온 결과인 현재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독단과 세계 곳곳에서의 극우화 현상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은 모두 연결된 지구적 위기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투쟁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하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그 길을 뜨겁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즉흥적인 선언을 하면서 여러 충격들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보이는 즉흥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업은 사실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 제조업 대국이던 미국은 이미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무너지고 그 사이에 중국이 자신을 따라잡는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바마 때부터 동아시아로의 회귀와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고요.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일기 정책 수단은 조금씩 달랐지만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했다면 아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가 보이는 이 더 큰 충격은 그것을 성공시킬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그 타코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뭘 질러놓고서 겁먹고 도망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타코는 단순히 트럼프의 변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내 여러 분파들 그리고 자본과 정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징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자본 간 이해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를 위해서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 민중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민관세 단속국에 그 단속에 저항하는 미국 민중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트럼프를 공동 분모로 보였던 극우 세력간 균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달리는 동안 우리가 자본과 민중의 어떤 전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선으로 왜곡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미국과 한국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을 텐데요. 그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재계는 모두 이제 환영 일색의 논평을 벌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미 관세 협상이 있기도 전에 사실 현대차는 가서 미국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미국이 멱살을 잡아서 간 것이냐 보면 2010년대부터 현대차는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이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현대차는
현대차 스스로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글로벌 한국의 이 본사 소재지가 있는 글로벌 기업의 운명은 마치 한국 민중의 운명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네, 한국 자본은 당연히 한국 민중보다 미국 정부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의 조선업이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거치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조선업은 2010년대 중반에 불황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수출 물량이 회복됐는데, 아시다시피 조선소 노동자들의 삶이나 조선소가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2022년 거제 통영 고성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그래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은요. 가운데 표 보시면 미국이 사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선박 건조 능력에서 중국에 매우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조선업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 대국이 되기 위한 미국을 돕거나 혹은 이 군비 경쟁 속에서 무기를 보태는 역할을 할 때에도 우리가 과연 저런 것들을 경제를 이유로 해서 반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자본은 더 많은 자원을 수탈하고 더 쉽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국경을 자유롭게 들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에서도 빈곤과 불평등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미국은 지금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어서서요. 세계 평균의 이제 5배가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세계 2위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제 노인 빈곤율 1위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은 아동 빈곤율에서 1, 2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내는 해법이 바로 경제를 전쟁으로 만들고 전쟁을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민중의 권리를 위한 것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죠? 좋은 일자리는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고 그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지목하는 극우 정치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모색할 자리는 정치에서 점점 사라지겠죠. 그런 데다가 전쟁 위기까지 민중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의 세계화입니다. 파시즘은 애국주의 경향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문제를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오인되도록 하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자본 대 민중의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세계화를 하면서 사실은 자본 간 의존을 엄청 강화해 왔거든요. 국익이 촉진된다는 논리로 국경을 최대한 자본에게 자유롭게 열어준 것이 신자유주의였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 가치사슬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자본끼리 그렇게 더 얽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과 주요 정부들이 이 앞다투어 경쟁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저 덫에 걸려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 가치 사슬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노동과 생태의 사슬이기도 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제조한 공장들을 다 중국으로 이제 넘겼다고 하면서 엄청 분개하지만 아까 오른쪽 사진 잠깐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의 공장,
노동 착취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본은 중국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혹은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자본이 민주를 대상으로 벌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자본은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혹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계속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질문일 수 없습니다. 자본의 자유냐 노동의 자유냐 이윤을 위한 이동이냐 민중의 권리를 위한 이동이냐 그리고 성장이냐 평등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우리 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24시간 듣게 되는 정부를 만났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장이 이전과는 다른 성장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업, 특정 계층의 성장의 과실이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도 진짜 똑같이 얘기해요.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돋보기를 안 쓰면 좀 이러네요. 번영이 상류층이나 특정 산업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경제를 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모두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불평등이 바로 지배계급에게도 정치적 위기를 안기기 때문입니다. 저런 수사 없이는 어떤 정부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들이 내놓는 정책이 그러면 과연 민중의 권리에 응답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는 그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세션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마치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지금 노조가 발목 잡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노동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지 이미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면서 함께 나아갈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말로 이 성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방주도 성장도 다르지 않은데요. 이게 요즘 5급 삼특이라고 엄청 그 유행어가 될 정도인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5급 삼특 이명박에서는 5+2 방역경제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래서 5급 삼특이 됐는데 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이 도시의 초광역화가 마치 균형 발전, 경제 성장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은 광역화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 말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과관계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념이 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이 5급 삼특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대세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전환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토의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산업과 각종 이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들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걸 위해서 지금 정부가 지역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와 무관하게 엄청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향식 분권 강화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대 지역의 경제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본의 이 전선이 국경 대 국경으로 왜곡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가는 게 더 나은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온 언론과 정부와 막 기업이 가세해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그래도 뭐가 되나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성장은 실현될 것인가? 작년에 이제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넘고 막 코스피가 5천을 찍고 이러면서 어떤 기대감이 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면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은 보수 언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수와의 괴리, 일자리 창출과의 괴리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과연 약속한 성장을 이룰 것인가 라는 질문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주체가 되어갈 것인가 혹은 이 사회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할 때부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내가 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그냥 실용주의적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정희 시대가 길러낸 개발 시민권의 주체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길러낸 이 투자자 주체, 벤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주체들을 만들어 내게 될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이 이제 괴리가 심하게 되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듯이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임금 일자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환율 추세나 이런 것 때문에 고물가가 이제 또 계속 이어질 추세인데요.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물가 중에서도 식료품이나 의료와 같은 이런 필수재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들의 가격 비중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번 돈으로 점점 장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데다가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데요.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 금리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다 보니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넘어설 텐데요. 작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하위 20% 가구의 경우에는 그 평균 부채가 연평균 소득을 넘어섭니다. 1년 번 소득을 다 갚아도 상환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순자산 진입 개수가 역대 최고치를 이뤘다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산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다고요. 부문별 가격 상승률을 보시면 2010년 대비 15년 사이에 임금이 60% 정도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 2배가 넘는 가격 인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배당도 받고 그걸로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 안 잡히고 있잖아요.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주거비 부담, 전세금이든 월세로 전가되는 이 부담도 결국은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옵니다. 게다가 주식은 우리가 투자 안 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관련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렇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주가 극대화를 목표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의 악순환을 불러온 이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반복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무언가를 잃게 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누가 빼앗아 가는지 알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에서도 이 2000년대 들어서 20여 년 사이에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 권위주의적 지도자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실업 위험을 더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외면하게 된다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청년 남성의
고수와 현상이라는 것들이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진입기에 초기에 진입하는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에서 이제 여성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런 결과도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모든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여전히 여성이 더욱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진 이 지휘박탈의 분노가 페미니즘을 향해서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청년 세대 안에서도 일자리 불안정성이 저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도 힘들다, 남성도 차별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구조적 성차별도 없애고 일자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도 삭제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3 그 내란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정치개혁이나 개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광장 시민의 우선 관심사는 차별 없는 세상, 평등, 생명 안전, 일자리, 노동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이재명의 민주주의에 이거를 밀어넣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울 민주주의는 다른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중의 삶과 권리를 다루지 않는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얘기했던 존엄과 평등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재명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함께 얘기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럴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에 응답하는 우리의 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왜 힘든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텐데 성장은 나빠 라는 말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서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들의 탄 막차에 문을 닫고 남겨두는 것으로 들리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함께 타야 할 차를 안내하는 것이 지금 체제전환 운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그냥 어떤 관념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세계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기입된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은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체념되거나 내가 정말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책임을 부과받는 그런 부과하는 명령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불평등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누적된 부정의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연대성의 조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광장에서 이미 퀴어와 농민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재난 참사를 노동과 기후정의를 성평등과 또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가로지르면서 엮어냈던 우리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선에서 평등을 이룰 사회적 동맹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 민주노동당 후보가 20대 여성에서 5.9% 지지를 얻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금속노조가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했던 설문 결과와 비슷합니다. 조직된 집단행동 경험이 비교적 적은 청년층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목소리를 청년이나 여성의 목소리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에서는 그 설문 결과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물었는데요. 보이시죠, 글자? 임금격차,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요. 두 번째가 성별 불평등, 젠더 혐오 등 젠더 성별 갈등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내려가 보시면 높은 청년 실업률과 일자리 문제도 있었는데요.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우선적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뽑았다는 점을 이 금속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주목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민주노동당의 대선 결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전환 연대회의 평가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가 이제 진보 정치의 어떤 계급적 기반을 잃어온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이냐 젠더냐 이런 잘못된 구도로 논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 자본주의에 맞서는 보편적 계급의 얼굴을 어떻게 다시 그리고 새롭게 저항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출발선으로 삼자고 제안드립니다. 저는 이 청년 여성에게서 보이는 어떤 이 삶이 드러내 보이는 것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지체된 체제전환 사이의 간극으로 읽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기가 끊임없이 누적되어 왔지만 다른 세계로 나아갈 힘이 불복을 겪어오는 동안 그 구조적 부정의가 한 세대의 삶에 응축되어 드러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 세대에는 서로 매우 강한 힘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능력주의에 포획된 여성도 있고요. 네, 이 세대 갈등에 공헌되는 청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격돌하는 어떤 힘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이 체제 전환을 갈구하는 힘을 어떻게 더욱 키울 것인가. 그러려면 이 청년 여성들의 삶에서 더욱 많은 이들의 삶을 읽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저 자본주의 위기와 지체된 체제 전환 사이의 간극에서 자본의 착취와 수탈 경로가 훨씬 더 촘촘해졌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맞서는 우리의 권리 요구가 훨씬 더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면서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주거나 의료, 교육, 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영역들의 이 시장화,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권리는 사라지고 빚만 남은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권리 요구도 그래서 그만큼 다양해지기도 했는데요. 노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기후정의 등 이 폭넓게 펼쳐진 요구들을 바로 우리 모두의 불안정한 삶으로부터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중의 권리 요구로 만들면서 이 요구가 어떤 특정한 정체성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온한 계급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해온 그 치열한 행위성으로 읽어내면서 바로 이들이 열어내고 있는 이 다른 미래들을 우리가 연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은 극우만 부상시키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균열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KBS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놀래킨 적이 있는데요. 청년 남성의 경우 최상층, 경제적인 최상층으로 갈수록 내 것을 안 나누겠다 라고 응답을 해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진실의 또 다른 일면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최하층인 청년 남성인 경우에 기회가 되면 내 것을 나눌 것이다 라는 응답이 더욱 많았습니다. 미국 백인 노동자 계급의 이 현재 어떤 극우와 경향을 다룬 도둑맞은 자부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비슷한 단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내가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 라고 매우 걱정하는 백인들이 오히려 연방정부가 흑인들을 돕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조란 맘다니 그 뉴욕시장 선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청년 남성이 극우화된다고 하지만 보시면 18세부터 29세까지 여성의 82%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 남성들의 지지도 65%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이 경제적 불안에 응답하는 체제 전환의 서사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드리는데요. 바로 그 서사의 실마리가 공공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운동은 이미 다른 미래를 그리는 말로 공공성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것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그 탄핵 심판에서 탄핵 심판 결정문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결정해야 할 공유의 자산과 공유제가 없다면 저런 공적 의사결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공성은 바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설계할 방법이자 새로운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열쇠로 이 공공성을 좀 우리가 단단히 더 붙들고 이 공공성으로 새로운 미래를 발명하는 과정을 함께 가져가면 좋겠는데요. 이 공공성을 이재명 정부가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심지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룬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되니까 민간 자본에게라도 맡겨서 이제 더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민영화를 한다거나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성이 혼탁해지는 데에는 바로 이 전환의 주체여야 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이 전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핵심일 텐데요. 이 주체가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또한 공공성을 이 다른 미래를 여는 길잡이로 만드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우리가 또 함께 열심히 해야 될 텐데요. 에너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의제나 이런 것들 중에 공공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공성은 우리 모두의 삶의 필요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성을 사고할 때는 아무래도 정부가 보통 관리하는 어떤 부문에 한정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네, 이 쿠팡 사태, 네, 이 배송 서비스 사실은 정말로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면 근데 그 필요가 자본이 오히려 노동을 착취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 이 필요를 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공성은 사실은 우리의 노동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삶의 필요는 어디까지인가? 누구의 어떤 필요인가?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한 노동들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저마다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비인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우리는 필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바로 그 필요를 우리가 정의하는 과정부터 공공성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각자의 언어와 상상력을 이 공공성에 보탤수록 공공성이 체제전환의 전략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공성은 뭔가 되게 간단한 걸 수 있잖아요. 모두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살 수 있는 집을 국가가 제공하고 적당한 거리마다 동네에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있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매우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를 학습시켜온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입니다. 재헌헌법을 보시면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거 다 사라졌죠? 네, 여기에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국유화하고 국영과 복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상식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 헌법이 다 개정된 것, 네. 이승만과 박정희가 네,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새로운 상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민중의 삶의 필요에 응답하는 가장 정직한 대안일 것입니다. 근데 공공성은 네, 더 많은 생산을 일단 하고 우로 나누자라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 생산을 재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를 평등하게 대안적 풍요의 세계로 초대하는 방법이 공공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경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네, 찾아봐야 할 텐데요. 저는 우리가 이미 분투하고 있는 평등의 거점들에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지상주의를 다시금 장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이미 수많은 투쟁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수탈에 맞서는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과 노조법 2, 3조 개정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권리 투쟁들 그리고 권리박을 거부하는 또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주 배경 인구가 이미 한국의 5%를 넘어섰는데 이들의 시민권 투쟁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바로 불평등에 맞서서 공공성을 일구는 연대가 시작될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탈을 반대하는 지역 투쟁들이 농생태 체제 전환을 이룰 근거지가 되도록 하는 투쟁, 그리고 노동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게 만드는 투쟁, 그리고 이주 배경 시민의 여러 투쟁들이 다만 기존 질서로의 편입이 아니라 새로운 보편적 시민권을 다시 쓰는 투쟁이 되게 하는 것, 재생산 정의나 동성호 가족 구성권 탈시설 운동이 이 삶과 세계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공공성으로 길을 내는 투쟁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들이 차오를수록 극우의 반페미니즘, 반젠더 선동도 엄청나게 강화될 텐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많은 이들의 대안이 됨을 확인하고 더 큰 힘을 모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광장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연대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다른 미래의 좌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이 무엇을 해줄 것이냐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서로 묻고 답하며 연결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집단으로 좀 파편화된 이 균열의 자리가 오히려 체제 준원의 힘을 모을 이음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투쟁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먼 길을 돌아가자거나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라고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송전탑 가구 기업 오라는 구호가 훨씬 더 솔깃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요구라고 말하면서 홍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에너지 식민지는 싫은데 반도체 식민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정주 노동자 권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장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없을 텐데요. 만약 민중의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어떤 현실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는 체제 전환이 바로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전탑이냐 알리백 산단이냐를 묻는 대신 주민들이 만들고 싶은 미래를 어떻게 미래를 물으면서 우리가 그걸 가능하게 할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테고 이주 노동자와 정주 노동자가 단결하여서 노동이 존엄한 일터를 만드는 것, 차별받는 이들이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받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민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대하고 강해지는 것, 이것이 민중의 권리에 응답할 길일 텐데요. 이렇게 서로 떨어진 투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는 만큼 우리가 가는 길이 더 멀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로 직진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제전환 운동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여 사회 생태적 재생산을 중심에 두는 대한 체제를 건설하는 운동이자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수탈, 억압에 맞서 존엄과 평등을 위한 상호 의존과 돌봄의 관계로 사회를 재조직하는 운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이 12.3 내란 이후에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면서 광장에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을 만드는 힘이 됐는데요. 그 힘으로 작년 12월 10일에 민중의 행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오셨었죠? 네. 그 일주일 전에 열렸던 12월 3일 집회는 혹시 아시나요? 네. 민주당과 함께 집회를 여는 아주 아찔한 이런 광경까지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우리 모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시간은 절대로 이재명 정부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시간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한번 같이 하는 사이를 넘어서 정말로 한 편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이 세력화의 길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뭉치자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투쟁들이, 거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드러내 보이는 일일 텐데요. 한국석유공사에 맞서는 이 투쟁의 과정이 팔레스타인 해방투쟁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국경 밖의 투쟁과도 우리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투쟁을 키울 방법이기도 할 텐데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우리를 더욱 멀리 작게 쪼개고 흩어놓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혼자라는 게 아닌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력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세계로 나갈 길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투쟁은 결코 분할되지 않을 어떤 투쟁들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운동들이 먼저 서로를 가로지르면서 한 덩어리로 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 동맹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더 많은 이들이 평등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장에 평등의 화살표를 세웠는데요. 이 평등의 화살표를 세계 민중의 투쟁과 접속하는 방법이자 파편화된 민중의 권리를 이어붙일 길잡이,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체제전환 운동을 알아볼 수 있는 기표로 삼으면서 공공성을 실마리로 모두가 대안적 풍요를 누리는 미래를 그려 보이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길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길목들을 안내합시다. 사람들의 이 경제적 불안에 응답하면서 성장과 부가 아닌 풍요와 성취가 가능한 자리가 있음을 함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자본도 계속하여 위기를 호출할 텐데요. 저들이 말하는 위기는 우리가 말하는 민중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의 언어와 질문들로 그런 위기를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이 거대한 지구적 위기 앞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닫아버린 미래로 나아갈 유일한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구적 위기가 낳은 고통 속에서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끝내 찾아내고야 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희망의 근거가 되자고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솔직히 집에서 연습하셨죠?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시간 재면서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는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타임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에 2시 10분까지 미루 발제로 돼 있어요. 딱 2시 10분에 맞춰서 2시 10분에 맞춰서 끝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요. 체제전환 연구 모임에서 미르동제 발제문을 여러 차례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 이렇게 완성된 발제문이 거의 한 5번째 버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이만큼의 분량의 글을 또 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체제전환 운동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이신 미르동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국내외 정세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는 제안까지 다 담고 있어서 이 40분의 발제를 듣는 동안 이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들이 중간중간 떠올랐다가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듣느라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 실마리들을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고요. 발제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1월 9일에 이재명 정부가 2016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걸 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이렇게 오는 동안 오히려 이제 이런 정부들에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그 어떤 기준선을 계속 바꾸게 하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사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만들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또 한 번 그런 전략들이 또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인구전략이라는 말을 넣어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 인구전략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 인력을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뭐 기능인력 비자 체계도 만들고 또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마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새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주고 뭔가 인권 침해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인권 침해로부터 뭔가 권리를 더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모두의 성장이라는 말이 마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우리가 원래 당연히 누려야 됐었던 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배분받아야 하는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생각하게 만들어 왔고 그것이 그 과정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반복되고 다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우리의 운동도 또 사람들의 생각도 그 기준에 맞춰져 온 것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그런 이주민들에 대한 뭐 비자 확대라든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조화는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거든요. 굉장히 비자를 세분화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말에서도 모두 그 모두에 누가 포함되는가? 이재명 정부에게 모두는 이재명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영역 안에 자본의 영역 안에 머무는 모두이겠죠. 우리에게는 누가 모두가 될 수 있을지 이 모두를 떠올릴 때 그동안 당연하게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 아예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지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가 오늘 이 종합 세션에서 좀 꼭 나눠야 되는 토론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의응답을 좀 나눌 텐데요. 앞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제자의 의견만 묻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발제된 내용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만이 아니라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보태고 싶거나 조금 이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의견도 지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2시 15분인데요. 한 30분 정도 이 질의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픈 카톡방에 남겨주셔도 좋고 지금 가능하면 손을 들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나눠주실 거 있을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네, 힘들으셨습니다. 질문과 의견을 얘기해 주실 때는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요점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에 발언자가 없어서 체제전환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거보다는 차별과 평등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노조운동을 오래 했던 그 사회운동 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노동자의 여는 평등의 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는 금속노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공장 노동, 현대자동차 이런 임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대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또 하나는 이렇게 최고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나 노동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 노조 운동을 하면서 사회운동 쪽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들 이 두 가지 다는 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요.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 재벌인 현대그룹이 현대기아 자동차 산업을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차를 비싸게 봐서 고수익을 가져가죠. 근데 고수익을 가져가는 그 회사는 원청사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원청 자본이 엄청 많이 가져간다면 일단 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부품사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4차 밴드 갑니다. 그럼 이 4차 밴드는 거의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럼 이 4차 밴드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기업들 보고 급여를 올려주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불평등 임금 구조가 가계 한 3배라면 지금 현재 한 5배 정도 되죠. 그래도 구조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은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보해라라는 메시지와 법을 고치자는 이야기로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둘 다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저희들이 볼 땐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건 소득 격차의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청사가 수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조그만 자영업자들까지 그 이익이 내려가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고루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사회적으로 못 만들어낸다면 이야기 백날 떠들어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득 간 격차의 원인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으로 하나로 보면 자동차 산업 엄청 수익을 남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정말 열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산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불평등과 차별을 좀 구체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러려면 한국 사회는 소득 간 격차를 해결하는 문제, 이익을 한 재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배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기를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차별 없애기 위한 법인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기준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소득 간 격차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 구조 안에서 누구의 임금을 어떻게 좀 더 양보할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그 임금 체계를 조금씩 바꿀 것인가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이따 같이 또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CG라고 하고요. 네,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 2박 3일 세션 계속 들으면서 어쨌든 그 세대전환 포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앞 세션에도 얘기했지만 풀뿌리 조직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기업만을 위한 그런 성장 논리와 시장의 자유만을 계속 보장하고 있다는 발칙을 공감을 하면서요. 사실 그저께 AI 세션 들으면서도 들은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들을 노동자의 해고의 문제로만 이끌고 가는 그런 자본의 논리를 우리가 거부해야 하고 그리고 자본이 그만큼 그 줄어든 몫을 기업 몫으로 더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윤을 해소하고 일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와 돌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앞 세션에서 사실 서영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공감도 많이 받는데 혐오 정치가 출현한 배경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다 이런 말씀도 되게 인상 깊었고 태어나서 일단 놀 수도 없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봐야 되고 죽음조차도 자본의 절차에 따라서 가야 하는 이런 장례식 같은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보수화되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되게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화된 청년들이 또 능력주의와 각자 도생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더 내 것을 더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과 놀이터가 필요하고 대학의 평준화가 필요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자리의 보장이 필요하고 또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죽음마저도 상품화되는 이런 장래를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공간에서 자신의 일자리와 또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여성들 성소수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고 작은 승리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견을 중심으로 많이 나눠주시고 계세요. 지금 오픈 카톡방에 질의 아까 PPT에 잠깐 이게 떴었나봐요. 제가 못 봤는데 질문 2가지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PPT 화면을 카톡방에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함께 토론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제에 한정하지 말고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분 손 드셨는데요. 여기 손 드신 분까지만 듣고 잠시 미루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주인권 운동 진영에서 일하고 있는 송은정이라고 하고요. 운동을 고민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점점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걸 봐도 이런 약간 근본적인 체제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고민 중에 이 수많은 단체들 중에 그래도 이 운동을 하는 단체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차별받는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제도와 구조를 바꾸려고 좀 노력하고 제도와 구조를 정치나 기득권에 기대서 바꾸는 걸 넘어서서 차별받는 당사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조직화하는 거 그러려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제 운동성을 갖고 있는 단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부터 참석을 했는데 오전에도 조직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조직화가 기본적으로 단체로 소속되는 조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직화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최근에 좀 드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작년에 탄핵 광장에서도 막 정말 우리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지만 다 조금만 벗어나면은 매우 평화로운 엄청난 그 일상의 삶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되게 정말 전혀 다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항상 이제 사람이 그 차별받는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스펙 쌓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활동가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자본주의적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쨌든 성장하고 그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에 되게 복무하고 있는 그럴 때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어디에 소속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개인들의 일상에 개입하고 개인들이 일상을 변화하고 우리가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계속 들었는데요. 오전에 들었던 탈성장이라는 걸 좀 넘어서서 그 미르쌤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그 새로운 풍요와 우리가 성취를 말해야 하는데 그게 뭘까라는 고민이 계속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새로운 풍요와 성취가 어떤 것일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새로운 풍요와 성취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미르독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토론 시간에 더 나누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르독지가 법정 스님은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직화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을 그냥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조직화가 아니라 생각을 같이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화가 되려면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해주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그 오픈 카톡방에도 한 분이 또 의견이면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넘쳐나는 위기란 말에서 압도되기도 하는데 위기를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 다르게 떠올릴 수 있어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자, 우리가 보이게 하자,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가자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는 체제전환 운동 주시기에 함께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발제자님이 어떤 이야기였을지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토론에서도 이야기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마이크를 넘겨서 지금까지 나온 의견과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가 40분까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들은 후에 또 남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좀 비슷한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묶어서 얘기 드리면요. 저는 좀 다시금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소득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할 텐데 우리가 이 투쟁을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지체된 어떤 체제 전환 사이의 간극 속에서 누군가는 소득이 아니라 전세 사기 투쟁을 하고 누군가는 지역에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하잖아요. 이 투쟁을 어떻게 이 불평등에 맞서는 공동의 투쟁으로 엮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풍요와 성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가는 과정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위고비 맞나요? 그 비만 치료제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이제 2세대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약은 엄청 빨리 개발되고 엄청 전 세계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결핵이라든지 정말 필수적인 이제 의약품들은 오히려 덜 생산되고 더 비싸거든요. 이게 자본주의가 생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쓸데없는 것
것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소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생산의 재배치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이 공공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테고,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화가 이를테면 어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공공성의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직화라는 게 사실 단체에 소속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체가 제공하는 것, 이 조직이라는 형식이 갖는 핵심은 공동의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구성원을 구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주체화의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직화를 단체로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의식화, 조직화 이렇게 나눴었는데 사실은 이게 늘 같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조직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변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단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는 관계에서도 저는 조직화가 가능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공성의 미래가 더 이렇게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 혼자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후 이어지는 토론들에서도 각자의 서로의 경험과 상상력을 보태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동지 너무 좋다는 고민이 많이 공감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화란 우리 스스로를 변형하는 과정이다. 이 말을 굉장히 명언으로 또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과 의견 있으실까요? 몇 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두 분 다시 손 들어주셨어요. 예, 좀 지역적인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쪽에서 누가 질문하신 그 자동차 산업에서의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소할지의 문제를 찾아나가는 것도 뭐 우리가 해야 될, 체제 전환이 해야 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예요. 저는 이제 뭐 계속 진보정당 운동을 해왔고, 최근에 한 6년 정도 빈민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빈민이라는 존재들은 가장 반신자유주의적인 인물이고,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일상이 뭐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희생자, 가장 미련한 자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끼어들 가능성도 없고 끼어들 욕망도 거세당한 가장 반신자유주의적인 인물이고, 또 가장 생태적인 인물이죠. 자동차를 탈 일도 없어요. 뭐 기껏해야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얻어 타거나 이러는 존재들이라는 면에서, 이제 그 입장에서 저 역시 또 평생 뭐 여성 노동자로서 굉장히 싸구려 임금을 해왔고, 한 번도 자동차를 소유할 가능성도 없었고, 혹은 욕망해 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서 체제 전환이 해야 될 고민은, 그래서 자동차 산업 내의 그 임금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정말 자동차 산업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지금 발전 노조의 사례를 거치면서 한번 전 사회가 혹은 뭐 우리 운동권 전반이 한바탕 겪었듯이, 발전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필요하다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과정에서 없어져야 될 발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과를 만들 것인가, 과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 전환에 주목해야 할 방향이지, 구체적으로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의 문제를 산업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이 사회 안에서 혹은 이 생태 안에서의 그 산업 자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염두 없이 그냥 임금 격차의 문제만을 보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를 옆에 계신 분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AI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본적인 회사에서 자본의 끈앞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서 어떤 카메라에 뭐 화재나 사람이 쓰러지면은 뭐 알림을 울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회의 중간에 물어봤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파놉티콘이 되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약간 오만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파놉티콘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이제 원래 국문과 출신이고요.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지금 몇 년 같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AI AI 세션에서 많이 느꼈던 건데 AI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은 어느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민간정보가 잘 나쁘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얼마나 컴퓨터 엄청 뜨겁거든요. 하고 나면 얼마나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걸 느낄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파운티콘에 대해서 아무 모르는 것처럼 사실 그분들에게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안 좋은 그런 거 하고 있는지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회사에서 그런 회사에서 충분히 권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조금 있으면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세 분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득 격차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산업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질문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산업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알고 그 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같이 바꿔나갈 걸림돌이 되는 주체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다 걸림돌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요. 그 서로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더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듣고 토론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지금 명문지랑 맨 뒤에 네, 제가 원래 최원숙 선생님 말씀에 항상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동의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의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좀 전에 나왔던 자동차 산업 그런 문제 나왔었을 때 이미 뭐 한 5년, 6년 전쯤에 이제 그 논쟁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제 터졌을 때 우리 운동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노동운동도 그렇고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가령 이제 어쨌든 그 논의 자체는 제 생각에는 이철승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제 막 진보적인 언론에 나와서 오만 가지 얘기를 하고 이 지금 노동자들 안에 이 불평등이 노동조합 때문이다, 조직된 노동운동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제 담론을 유포했었을 때 노동자 운동에 있던 한모 씨 아니면 진보정당의 안에 있었던 조모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같이 짜고 이렇게 마치 짠 것처럼 곳곳에서 노동자와 노동자 안에 그 문제인 것처럼 노동 안의 불평등이 마치 조직된 노동운동이 주장해서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었을 때 사회운동이 혹은 좌파가 이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제대로 논쟁하지 못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담론적으로 크게 너무 밀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체제전환 운동이 좌파가 최원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날카롭게 더 길게 보면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변혁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야 되지만 현실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이 논쟁에 개입하면서 이거 잘못된 구도라는 것을 자본이 조장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 안에 그 구도를 자꾸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파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다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산업 재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변혁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꾸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틀라스, 뭐 현대차 노조 이거에 대한 이재명의 조롱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뭐 확인하셨다시피 모든 운동들이 이 점에서는 굉장히 무력했었다고 생각을 들어서 체제전환 운동 혹은 뭐 성장 지상주의에 맞서서 동맹을 만들어 나갈 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곳곳에서 논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계신 분 의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창으로 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세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앞에 적혀져 있는 성장주의에 맞서 평등을 사회적 동맹을 만들자라는 이 내용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 앞서 있었던 체제란 운동의 자리 찾기와 진보 정치의 길, 이 주제와도 또 연동되는 주제의식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동안 체제전환 운동 포럼을 올해까지 3년 동안 진행해 보면 사실은 이제 문제의식이 다양한 의제로 이제 분출은 됐는데, 그럼 이후에 과제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로 정확하게 정리된 바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체제전환 운동 조직위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이 운동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낼 거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운동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낼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운동의 과제나 운동이 해야 될 방향만 얘기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공동의 틀거리를 어떻게 모아낼 건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뭐 제 아주 오랜 얘기를 드리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했던 사회운동 포럼이 있었죠. 아마 옛날 활동가들은 아실 건데, 그때도 상황과 조건은 달랐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던 그 규모가 훨씬 더 컸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제대로 모아지지 못했고 각각 흩어져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은 자본주의도 위기지만 우리 운동사회도 위기다라는 그 담론이 있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동 빈합이라는 이런 틀거리, 민중연대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지금 사실 소급이 안 되고 있고 운동에 좀 틀거리가 안 되고 있다면, 체제전환 조직위원회가 21세기에 걸맞는 민중연대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반자본주의 전선조직일 수도 있고, 이런 뭐가 되든 간에 21세기에 걸맞는 각자 흩어져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 지형을 어떻게 에너지를 모아갈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비슷한 내용을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하게 되면 이 운동 에너지가 소진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동맹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오픈 카톡방에 올라온 의견 2개도 마저 소개를 드리고 토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현님이 오전 진보정치 세션에서 탈성장 정치가 얘기가 되었었는데, 플로어에서 탈성장을 넘어서 새로운 풍요와 성취를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탈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폭주하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과 GDP가 만능인 성장사회 대신에 생태 한계선 내에서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한다라는 전망이고, 녹색당에서는 이것을 사회 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 사회라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탈성장에 대한
대해서 좀 더 토론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최유정님이 발전산업, 자동차 산업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산업도 그 기술이 과연 필요한지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가능한지부터 먼저 질문해야 되고 산업체제 전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청훈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해주신 서청훈님 발언을 위해 해당되는 토론을 이제 우리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질의응답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도 중요한 주제들이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불평등과 차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풍요와 성취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민중연대, 공동의 틀거리, 반자본주의적인 전선 조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잘 돌파해오지 못했던 마치 어떤 노동자 간의 대립, 어떤 조직된 운동과 다른 사람들 간의 대립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던 잘못된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논파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어갈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발제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두 가지의 토론 주제를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발제문에서 진단하고 있는 현재의 정세적 특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지점들을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공공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체제 전환의 열쇠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들을 방금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좀 더 연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 덩어리의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또 작동시키고 또 이 운동에 우리가 각자의 운동에서 하고 있는 이 요구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공공성의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패들렛에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링크 QR이 있는데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패들릿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주제가 나올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기는 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의견을 막 남기고 보면 토론 주제를 선택하는 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상단에 뜨고 노트북이나 패들릿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뜹니다. 토론 주제 1, 2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플러스 눌러서 의견 작성하시고 어느 토론 주제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남겨놓은 글에 같이 의견을 보태고 싶거나 또 거기에 뭐 동의한다, 반대한다, 슬프다 뭐 이런 의견 나눠주실 거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의견을 좀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쉬는 시간을 가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쉬는 시간을 가지면 또 많이들 가실까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를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무도 가지 마시고 쉬는 시간 가지는 동안 패들릿에 의견 남겨주시고 더 활발한 토론,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포럼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직접 정말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50분인데요. 3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